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프리마켓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난주 딱 저희 주제가 보니까 네. AI 버블론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딱 한 주가 지난 시점에서 AI 투심은 좀 회복이 된 것 같고 이제 시장은 산타랠리가 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좀 쏠린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께서는 산타랠리가 오려면 뭔가 추가적인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장 충격에서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실질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비중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비중이 좀 컸었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 한 3거래일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금리 미국의 인하와 그다음에 일본의 인상 이후에 실질적으로 엔캐리드 청산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비중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의 비중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충격을 한 번에 크게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물량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존하는 매도 물량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 충격 자체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매수 쪽으로 플레이를 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말까지는 현재 증시 트레이더들은 조금 더 매수 쪽으로 트레이딩을 진행할 걸로 보여지고요. 산타랠리에 가까운 움직임은 나와주겠지만 다만 이제 우려하실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한 1분기 이상은 계속해서 장기 매도 물량들이 각 종목 혹은 인덱스 기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12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우려는 좀 잠재워졌지만 앞으로가 사실 좀 더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0.75%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차치하더라도 연말은 그래도 일단 좋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연말까지는 조금 트레이딩에 있어서 매수 관점의 트레이딩이 많이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네. 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면 금리의 실질적인 현황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지금 일본 간의 금리에 대한 흐름을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패턴으로 들어섰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냥 횡보 구간에 있는 상태이고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 상태라서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져 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약 3회 정도 맥스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 금리를 이제 3.25% 정도로 일단 목표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회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연준 의장을 본인에게 친화적인 인물로 지명할 경우에는 한 회 더 증가해서 3회 정도까지로 전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크로싱이 실질적으로 중국과 금리 차가 1% 미만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1% 미만까지 줄어들게 됐을 때 과거에도 이게 동일한 상황들이 한 번 있었는데 2008년 경제위기 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경제위기 때 가장 큰 움직임이 뭐였냐면은 금리가 중국과 크로싱이 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모기지론을 돌려가지고 수익을 내던 그 MBS 자금들이 중국이랑 홍콩 쪽으로 넘어가서 중국 본토 증시를 타겟으로 홍콩에다가 이제 렌탈을 해주는 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이제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는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었고 미국 증시는 한동안 이제 굉장히 좀 폭락이 강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도 어쨌든 이제 아시아권 금리와 오히려 이제 금리 차가 줄어드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은 서서히 빠져나갈 수는 있고 다만 아직은 크로싱이 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들이 탕탕탕 3번 정도 일어났을 때 그때 기준으로 중국과의 금리 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일본과의 금리 차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내년도 연말까지로 전망을 했을 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더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3회 정도 인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차가 거의 2% 범위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질적인 엔캐리 트레이드들은 사실상 이제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거의 다 이제 익시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지금 AI 발로 시장에서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인덱스 전반적인 투자 자금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의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드리면은 네. 간단히 말해서 일본이 그동안에 자금을 유입시켰던 총 기간이 지금 3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금리 구간, 즉 버블 이후의 구간 이후에 실질적인 저금리 구간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했던 총 기간 30년 동안에 장기 상장이 되어 있던 상품들은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최근 한 3년 정도 이내에 신규 상장이 일어났던 종목들이라던가 혹은 신규 설정된 ETF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이탈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AI 같이 최근 들어서 테마가 됐던 기업들 혹은 이제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같이 최근에 흥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상대적 수혜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빅테크보다 중소형주, 러셀 2000 위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AI 분야에서 흥행하는 기업들로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지금 AI 흐름들을 보시면은 사실 빅테크 중에서도 주요 칩셋 관련된 기업들 혹은 이제 중견급 중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군 요렇게 좀 많이 가고 있고,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중소형 기업들도 부분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들 중에서는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뭐 코어이브 같이 좀 특이한 케이스로 엔비디아의 어떤 지분 수혜를 받아가지고 커나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장기 상장이 되어 있던 기업들은 굉장히 좀 오히려 위험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최근 상장이 되었던 중소형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AI 같은 테마들, 최근에 상장되었던 어떤 ETF 테마들에 조금 더 속하는 기업군이면 좀 더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종목 또 언급을 해주셨던 코어이브가 딱 떠오르는데, 뭐 네비오스도 내년에 뭐 빅테크가 인수를 할 수 있다라고 댄 아이브스가 그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네오클라우드 위주로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클라우드 기업군도 당연히 좋은 기업군 중 하나이고요. 근데 네. 이제 클라우드 분야 중에서 대다수는 사실 이제 빅테크가 점유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해야 될 분야는 클라우드의 서브 분야들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B2C 기반으로 리뉴얼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만의 UX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제트스케일러나 클라우드페어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 한 15년 동안에 신규적으로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펼쳤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3년 동안에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너무나 B2B 기반의 매출이 탄탄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클라우드 기업들 중에서 타 클라우드를 임대해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고정 지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몽고DB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굉장히 안 좋거나 거의 적자까지도 가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보안 관련된 부분, 클라우드 보안 부분은 그냥 철저하게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반대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고, 또 혹은 이제 클라우드 세팅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지금 새롭게 본인들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면서,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인력 기반으로 자금을 수요를 받고 그다음에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혹은 흑자 이후에도 고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2026년에는 뭐 경기 부양 흐름에 따라서 뭐 소형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여쭤봤을 때 대표님께서 그래도 AI가 좋다,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아직 유효한가요? 네, 그거는 불변의 상태일 것 같아요. 지금 국면 자체는 어쨌든 이제 자산군 자체가 지금 4차 시장 때문에, 4차 산업 때문에 사실상 올라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하이밸류 국면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는 밑에 저성장인 기업군이 굳이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 중에서 고른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AI 디바이스 관련해서 본인들 출시 계획도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로서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배당주 성향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그나마 인덱스 수익률은 계속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의적인 섹터군을 좀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사실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도 재무적으로 안정 단계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AI 관련된 수급도 쫓아가면서, 그리고 배당이나 그 외에 어떤 안정성 있는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자금들도 마찬가지로 진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얘기 먼저 나눠봤고요.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엔비디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중국의 H200
출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꾸준히 얘기는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화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좋은 거잖아요, 대표님.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전에 H20 칩셋 출하하다가 사실 실패했던 건 때문에 이거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H20 출시를 이제 지난 2분기 때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사실상 이제 중국을 위해서 다운그레이드형으로 판매를 하겠다 식으로 현재의 칩셋 라운드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급의 칩셋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승인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도 뭐 그닥 이제 수입을 할 의사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걸 3분기 때 상각 처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4조 가량을 다 날린 금액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 칩셋들은 그냥 뭐 어딘가는 판매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니즈가 없는 그런 칩셋들이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AI 칩셋들 라운드가 거의 감가상각이 2년 텀 정도로 굉장히 좀 짧게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칩셋들이 바로바로 판매를 해주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놔둘 수 있는 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리스크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H200으로 갑자기 등급을 확 올렸잖아요. H100도 뛰어넘어서 H200으로 넘긴 네. 건데 지금 H200 관련된 칩셋들은 어쨌든 만약에 중국의 판매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국가로도 얼마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칩셋 라운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칩셋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미국 측에서는 뭐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제 먼저 좀 숫자를 지난번에도 놓긴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살짝 있지만 미국의 니즈만 입장만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지금 수출을 장려를 해야 되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한테 마치 이제 방산업체들 제품들을 팔듯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런 부분들 경제적인 타산을 따진다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에서는 빨리 판매를 하는 쪽이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이런 측면의 어떤 판단이 나오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중국 내부에서도 캠브리콘 같이 이미 자체적으로 팹리스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들 기업의 매출을 먼저 선점해서 뺏지 않으면은 이들한테 매출을 주는 격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현재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매출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들한테 반대로 투자금을 수혈해 줄 수 있는 IB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출을 만들어주는 그 상황 자체가 아무리 지금 현재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이들한테 더 큰 수혈을 해주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TSMC 같은 것들을 더 키워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적대적으로 판매를 해줘야 되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이제 수입을 거절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요즘에 기술 개발하려고 수출 받지 마라 이렇게 계속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H200을 팔면 중국 기업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엔비디아 생태계에 다시금 종속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칩셋을 이용할 때 이들의 쿠다 세계관이 있거든요. 쿠다 세계관의 플랫폼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여기에 맞춰서 AI들에 대한 엔진들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의 훈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연장선상에서 계속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빨리 엔비디아 쪽에다가 락인을 시켜버리는 게 낫고요. 그래야 이제 AI 엔진들도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이용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오히려 중요한 상태이고 만약에 지금 시점을 놓치게 되면은 지금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주요 기업들이 다 이제 자체 칩셋들에 대한 생산을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칩셋에 대한 니즈가 지금보다도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엔비디아한테서는 오히려 지금 빨리 판매를 해줘야 되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워너브라더스 인수 관련해서 볼 텐데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를 또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도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레리 앨리슨이 갑자기 여기 왜 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합병 그룹이죠. 거기에 이제 지분을 사실상 이제 두 단계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느낌의 상태가 이제 데이비드 앨리슨이라는 레리 앨리슨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들이 이제 이 스카이댄스를 처음에 설립을 했었었고 스카이댄스가 실질적으로 파라마운트를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지분 보유를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파라마운트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했던 인물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워너브라더스를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레리 앨리슨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어떤 미디어 그룹 같은 것들을 새롭게 설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거의 반 진영이죠. 그래서 사실상 디즈니에 반대되는 진영을 본인들이 구축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디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X 같은 트위터 시장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미디어의 한 축이 된다라는 점 때문에 LLC 입장에서는 하나의 본인의 레거시처럼 생각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상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데이비드 앨리슨이 나서서 대부분의 경영과 어떤 인수합병 활동들 그리고 그다음에 초기 관련된 빌드업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레리 앨리슨의 욕심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닌 게 이전에 이제 파라마운트 인수합병 할 때도 스카이댄스 쪽에다가 본인의 개런티를 좀 지불을 해주면서 이런 인수합병들을 굉장히 협조적으로 도와줬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리 앨리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본인의 아들을 잘 도와주는 타입 중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슨 입장에서는 이런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의 이제 오라클 자본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본인의 지분 가치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걸 신탁 걸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보증을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엘리슨 입장에서는 아들을 위해서 해줬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겠지만 대표님께서는 누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저희는 누가 가져간다는 걸 이제 미리 확신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네. 플랜 A, 플랜 B로 나눠서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인수해 갈 때가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양축의 자금력은 그렇게 인수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인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인수 후의 상태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에 이 친구들이 지금 지불해야 되는 순자산이 지금 한 75억 달러 정도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5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자본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순자산보다 거의 한 2.5배 정도 되는 자금이 총 자금 규모로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채 자금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최근에서야 이제 한 2년 동안에 이제 흑자를 벌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을 증가시키면서 순자산을 늘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자금들을 전부 다 소진해버리고 대출까지 땡겨가지고 쓰는 상태가 돼서 한순간에 이제 적자 기업으로 또 전환해버릴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에는 일단 분명히 안 좋은 게 분명히 맞고 스카이댄스 입장에서도 분명히 안 좋은 거 맞지만 오라클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대적으로는 스카이댄스 입장에서는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워너브라더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테슬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미국 법원에서 일론 머스크 보상안의 유효 판결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당연히 테슬라의 가치에는 좋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전에 한번 보상안 논의됐던 적이 있잖아요. 네. 1조 달러에 대한 금액이 있었는데 이거랑 아마 혼선이 생기실까봐 이걸 좀 짚어드릴게요. 1조 달러에 대한 보상안 부분은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보상안으로서 미래에 대한 수익 약정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승인 처리 났던 거는 지난 2018년에 진행을 했었던 보상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2번 정도 부결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투표까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재투표까지 했는데도 또 부결 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원래 보상안 대비해서 받지 못하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원래 받기로 했었냐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 짤 중에 좀 유명한 게 주주총회 할 때 나와서 이제 한번 춤추면서 이제 이제 본인들 주주들한테 막 땡큐 유 가이스 하면서 하던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보상안 확정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못 받게 됐던 건이라서 이번에 2025년 때 추가적인 보상안을 받기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 델라웨어에서 반대로 이제 기존 보상안에 대해서 보상안 처리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일론 머스크 순자산이 더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요.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 대비해서 주주 희석이 더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테슬라 주주들의 기본 주주 가치는 좀 더 감소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증가하긴 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는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살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